72번 할 차례죠. 72번. 예,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풀어봐야 알아요. 그건 마지막이라는 건 슬퍼지려고 하는데, 예, 마지막이라는 건 회자 정리 이런 말 있죠. 회자 정리. 회자 정리. 만나면 헤어질 걸 약속하고 헤어지면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는 게 인생입니다.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어디에 가서 무엇이 됐든 다 행복하시기를 미리 기원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는 알려드렸어요. 뭐 혹시 위급한 급하게 알아야 될, 저도 뭐 현업을 거의 한 10년 정도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겪어봤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강의 중이라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나 이런 거 하시면 되겠죠. 자, 72번 할 차례입니다. 72번. 그 좀 용어를 잘못 쓴 게, 나훈아가 노래 부르면서 위정자, 국민이 현명하면 위정자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하던데, 그때 위정자라는 말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위정자예요. 그건 용어를 좀 잘못 쓴 것 같아. 그걸 거기서 나쁜 정치인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요. 원래 위정자라는 말은 위정자, 위정자, 이건 정치하는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직접 민주주의 하면 국회의원은 있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은 있어야 되겠죠. 국가 원수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거니까 모든 의견 그냥 인터넷으로 모바일 투표해가지고 다 결정하면 돼요. 지금도. 근데 앞으로 100년 후에는 개혁공개사도 없어질 직업이고 국회의원도 없어질 직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래학자들은. 왜냐하면 직접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면 되니까. 그 나쁜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위정자라는 건. 이건 봤어요. 몰래, 제가 와이프 몰래 잠깐 없을 때 틀어가지고 봤어요.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 얼굴이 약간 손은 된 것 같죠. 예?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럼 눈이 안 감겨, 잘 때 손 많이 대면 얼굴에 손은 웬만하면 안 되는 게 좋아요. 남 잠을 못 잔다고 눈이 안 감겨가지고 눈 반쯤 뜨고 허연 흰자가 보이면 무서워요. 자는 거 봐도. 손 대지 마시라고요. 와이프도 볼테기에 뭐 지방 넣고 싶다더라고. 2천만 원이라고 달라 하더라고.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손 대면 안 좋아요. 나중에 선풍기 아줌마처럼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고 자꾸 하다 보면 성형 중독돼요. 그거 자꾸 하면. 자, 72번 보겠습니다. 양벌 규정.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죠. 사장이 잘못했으면 사장만 벌 받고 직원은 벌 받지 않아요. 양벌 규정인데요. 자, 1번에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법제 10조에 의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요. 이 법에 의한 벌금이라고 했을 때 판례가, 이 법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이게 해당된다고 하면 옆에서 경쟁업소에서 일부러 위장 취업시켜가지고 역선택을 해가지고 개업공개사 망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3년간 중개업도 못하고 등록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양벌 규정에 의해서 고용인, 직원 잘못으로 개업공개사 사장이 벌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없다. 행정질서벌은 양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용인의 잘못으로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게 X죠. 그 법 제50조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안 받는다. 그러나 민사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사장에게 잘못이 없어도 직원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행정상 책임과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인데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72번에 5번이고요. 73번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1번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입니다. 연수교육은 4번에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실무교육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5번이 답이네요. 법인의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은 받는데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대상입니다. 매수 신청 내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매수 신청 내리 실무교육은. 따라서 73번에 5번이고요. 74번 공인중개사 법령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1번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해야 된다. 예.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 생략할 수 없습니다. 무상중개라도. 그 다음에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설명해야 된다. 보수를 받는 경우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 요구하는 경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행하지 않았다면 처벌 안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기역은 맞고 디귿은 상가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분양 대행 수수료 현업에서는 MGM이라고 하는데요. MGM이 뭡니까? 멤버스, 겟 멤버스 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면 주는 게 지금 요즘 뉴스에 이렇게 코로나 뭐 부동산 회사 코로나 집단 감염 강남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뭐 하는 회사냐면 전부 부동산 텔레마케팅 하는 회사죠. MGM 이런 거 받는 거는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보통 MGM은 한 10% 정도 주죠. 지금 현업에서. 그래서 중개보수 초과에 해당된다 했는데 초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업도 아니고요. 리얼은 맞습니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여러 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야 된다. 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이면 결격사유 등록 취소해야 되잖아요. 징역이면 분리 안 해도 돼요. 왜? 징역은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다 등록 취소 되니까. 경합범이라는 거 그 한자가 나와 있지만 경쟁적으로 여러 개 죄를 범한 경우, 최순실 씨 경우 뭐 여러 개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무거운 거 10년짜리가 있는데 거기다 2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냥 15년 선고할 수 있어요.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다른 죄 위반의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3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이면 결격사유니까 그렇습니다. 법 제10조 2에 있는 거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리얼 맞습니다. 미엄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만 이거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최근 판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아직 시험에 나온 지문은 아닙니다. 미엄이 판례가 있다. 맞습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출제위원이 발견한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요. 답 2번입니다. 기억하고 리얼이 맞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격증 안 따고 중개업을 한 사람이나 자격증 따고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처벌 규정이. 무등록 중개업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2번이 답이고요. 75번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죠. 51번에 1, 2, 3번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의 경우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 답 4번입니다. 76번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거는 답이 1번입니다. 이런 거는 뭐 암기사항이니까 제가 많이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해부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2번 죽인다고 해서 싫어하잖아요.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자,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취소하여야 합니다. 답 1번입니다. 이건 반드시 행정처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임의적 취소, 절대적 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에서 2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평균 3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1번이 답이고요. 77번 옳은 것은 했는데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격 취소 사유죠. 자격 취소 사유 부양, 지역.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에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부정하게 취득한 게 어떤 건지 사례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컨닝하고 이런 게 부정으로 취득한 걸 수도 있잖아요. 컨닝해가지고 그 당시는 적발 안 되고 자격증 받고 나서 적발될 수도 있잖아요. 3번 응시자가 결격사유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험 볼 수 없다. 12가지 시험 다 보는데 딱 하나만 시험 못 본다. 그게 뭐냐면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만 시험 못 보고 나머지는 미성년자, 파산 선고 받은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3번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3년이 아니고 5년이고요. 그래서 틀렸고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 뉴스, 대표,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것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격증이 없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쓰게 되면. 답 4번입니다. 5번은 이거 모의고사용입니다. 실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다음 회. 해가 아니라 회. 지금은 사실 구분의 실익이 없잖아요. 해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올해가 31회지요. 31회 때 1차 합격하면 32회 시험만 1차를 면제한다고요. 32회 시험을 10년 있다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해마다 보지만 그 시험에는 현실적인 거 안 나온다고요. 법조문에 있는 대로 나온다고요. 답 4번입니다. 78번, 79번은 올해 7월 31일부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론 테마 특강에서 2시간 동안 강의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이론 테마 특강 그걸 보시면 됩니다. 파이널 테마 이론 특강에서 2시간 동안 강의했다고요.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등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된 임대차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부칙 제2조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년을 살았던 5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그거 볼 필요 없고 어쨌든 지금부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간 더 연장 가능하죠. 9가지 거절 사유가 없는 한 9가지 거절 사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직계존비속,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산다고 내보낼 수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우리가 들어간다 이러면은 그렇게 하래요. 내용 그 법무부 제가 법무부 그 해설집을 75페이지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렇게 요구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언제부터 살 건지 문자 메시지로 정확하게 인적사항 이름까지 주시고요.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 한다는 것까지 문자로 주시면 이사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말로만 하고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이나 보내지 않으면 이사 못 가겠습니다 하면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누가 산다 해놓고 그 사람이 안 살면 속인 거잖아요. 그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누가 산다고 해놓고 안 살면 형법상 속여가지고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요. 형사 고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산다고 했으면 뭐 예를 들면 부모님 산다 했으면 부모님 이름 그러면 그냥 부모님이라고 하면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이런 것까지 문자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증거를 제출하면 그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요.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그래야 좀 겁낼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살지도 않으면서 이게 무조건 말로만 우리가 산다 나가라 이러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또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잖아. 네가 나갔잖아 이러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입자 입장이라면 그럼 누가 살 건데요? 언제부터 살 건데요? 정확하게 문자로 그 이름까지 뭐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알 필요 없잖아요.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만약에 이게 사실과 다를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 한다는 것 문자 보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1번이 답입니다. 1번.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갱신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5번에 보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이거는 주택의 묵시적 갱신도 법정 갱신도 마찬가지고요. 갱신 요구해서 갱신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법정 갱신되면 임차인은 나가고 싶으면 해지 통과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는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는 말이 없다고요.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그 갱신된 기간 동안은 장사해야 된다고요. 세입자 나가고 싶어도 그냥 마음대로 못 나간다고요. 물론 상가도 묵시적 갱신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민법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1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제가 민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농지임대차 비교하는 거 표 내드렸어요. 전세권하고 5개 비교하는 거 민법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묵시적 갱신되면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나 모두 6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하죠. 맞아요? 비교를 하시라고요. 민법에서 전세권은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건 시험에도 잘 안 나온다고요. 78번에 1번인데 이거 78번, 79번에 대한 해설은 이론 테마 강의할 때 제가 2시간 강의해놨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79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임차인이 9가지 거절 사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미한 과실은 안 되고 무슨 과실로?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 4번 나온다. 민법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또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에서도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고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주택임대차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번 나온다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다. 중대한 과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냥 고의과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과실이라고요.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4번 중대한인데 경미한이라고 해서 X다. 중대한 과실 오직 4번 나온다. 주택에 1번, 상가에 2번, 민법 109조 1항에 1번, 4번밖에 안 나온다. 답 4번입니다. 4번. 5번에 이기의 차임액인데 이기라는 표현 4번 나옵니다. 4번. 우리 암기 프린트 30번 맨 밑에 있나요? 2기, 3기. 30번입니까? 29번입니까? 한번 보세요. 2기, 3기, 30번 맨 밑에 있어요? 30번 맞아요? 2기 4번이죠? 3기 3번. 이때 2기라 하면
연속해서 2달을 꼭 연체할 필요는 없다.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연체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그리고 상가도 마찬가지, 한 번이라도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에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 안 해줄 수 있지만, 단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10월 초부터 시행하는 특례, 임시 특례 규정에 의해서 임시 특례 규정이 시행된 이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그게 신설됐다고요. 이미 국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요. 뉴스에는 들어보셨죠? 이 말 못 들어봤어요? TV 안 본다고? 아, 그럼 오늘 또 안 보겠구나, TV. 예, 보지 마세요. 이제 공부만 하세요. 아직 결혼 안 했죠? 예, 결혼 안 했으니까 마음대로지. 결혼하면 마음대로 못해. 난 TV 안 보고 있으면 와이프가 와서 보라고 하면 봐야 돼, 또. 왜냐면 잔소리 하려고 옆에 와서 앉아서 보라고 하면 계속 입을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한 번씩 주임새도 넣어줘야 돼.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이런 말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먼저 보고 있으라고. 그럼 꺼버려요, 그냥 텔레비전. 끄고 못 보게. 갱년기, 우울증 비슷하게 막 이렇게 가지고 사람만 보면 그래요. (79번에) 4번이 답입니다. 79번에 4번. 80번 1번이 답인데, 이게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론 테마 특강에서 2시간 동안 강의해 놓은 게 있고요. 1번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1개월 전까지입니다. 법 6조 1항에 있는데 올해 12월 11일부터 바뀔 예정인데 우리 시험이 10월 31일이니까 지금 우리 시험, 이번 시험까지는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 포상금 제도입니다. 앞에서도 포상금 2문제나 봤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입니다. 제가 포상금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렸고 요약집에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하죠.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또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고 하면 안 되겠죠. 2번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자기가 위반했고 자기가 신고하고 포상금 계속 받아가면 일부러 위반 행위 하겠다, 포상금 받으려고.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못 받습니다. 나우나, 너후나, 남진 다 안 됩니다. 송가인 전부 안 됩니다. 영탁 다 안 됩니다. 실제 성명,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실명. 익명, 가명. 익명은 아예 이름 안 적는 거고요. 가명은 가짜 이름 적는 거죠. 공인중개사 이거 강의하는 분들도 가짜 이름 쓰는 분들 많아요. 중개사법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가짜 이름 써봤어요. 15년 전에. 근데 인터넷 댓글에 뭐 사기치냐, 왜 네 이름도 못 쓰냐, 이렇게 하도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원상복구 시켰어요. 저는 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더라고요. 가명 쓰다 보니까 집에서 부르는 이름 다르고 그 인터넷에 부르는 이름 다르니까. 81번에 4번입니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3번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죠.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이내에. 그래서 답 4번이고요.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 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체계에 기록해야 된다. 전부 지체 없이라고 했어요. 적시는 3번밖에 없다고 했죠.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신청하면 적시 재교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적시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재개신고하면 반납받은 등록증 적시 반환해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적시 중지해야 된다. 이행을 하면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된다. 적시 3번밖에 없다. 나머지 전부 지체 없이.
자, 그 다음에 82번 조금 전에 했지요. 표준, 대개, 권해 6개만 9억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럼 적용 안 되는 게 디귿,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돼요. 그럼 뭐가 적용돼요? 민법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적용된다고요. 오히려 민법이 적용되면 세입자한테 더 유리하죠. 세입자가 해지 통과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민법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민법 법정갱신이 적용되고 상가 법정갱신이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얼에 보면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5% 초과해서 올릴 수도 있다고 했죠.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9억 이하인 경우 5%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리얼 5% 초과하지 못한다. X네요. 리얼 X, 디귿 X. 대권, 표준, 대개, 권해, 권하다. 권리금 해수기에는 모든 상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거 다 해당되고요. 3개의 차임액 연체할 수 있다. 모두 다 적용되고요. 2형 월차임 지난시 산정률 제한 적용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이하인 경우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로 돌릴 때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2형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읒 법무부 장관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적용된다. 표준 대개, 영덕 대개,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6개만 적용된다. 이거 외에도 적용 안 되는 거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적용 안 되죠. 이 금액 초과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도 적용 안 되잖아요. 적용되는 게 6개밖에 없다고. 표준, 대개, 권해. 좀 전 시간에 했고요. 답 3번입니다. 디귿, 리얼, 2형 3개입니다. 8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3천만 원, 2번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틀렸고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만 원. 제가 틀렸다고 했는데 틀린 게 아니고 1번, 2번 다 맞네. 저도 빨리 보다 보니까 제가 낸 문제 제가 틀렸는데 1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2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네요. 3번도 250만 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이니까 받을 수 있죠.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요. 법정형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어요. 1, 2, 3번 다 맞네요.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500만 원 받을 수는 없죠. 4번이 답입니다. 이거 좀 어렵네요. 이 문제가.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5번 직접거래 3년에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이하니까 2,5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답 4번이네요. 틀린 거. 84번 포상금 계산하는 것. 포상금 계산하는 거는 적어봐야 된다고 했죠. 갑과 을이 포상금 받고 A, B, C, D E까지 있어요. 포상금 계산하는 게 3번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억에 보니까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고요. 과태료 금액은 20%죠. 한도액은 1,000만 원이죠. 과태료 1,000만 원 받았으니까 20%면 얼마? 200만 원. 200만 원. 갑이 신고했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보니까 을이 신고했네요. 을이.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냐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되어 벌금 1억 원을 부과받았다. 벌금 1억. 50만 원이죠. 우리 암기 프린터 이게 28번에 있나요? 28번에 이게 밑에 보면 있을 거예요. 50만 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50만 원이잖아요. 과태료만 과태료 금액의 20%예요. 1번, 2번, 3번만. 이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 신고 간청에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제 신고 30일 이내 안 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해제가 되었는데 해제가 안 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과태료 금액의 20%.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이라고요. 어떤 분이 이게 너무 계산하는 게 복잡해서 이거는 포기한다고 하던데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계산 안 되면 부동산 학개론 계산을 아예 생각을 말아야 되겠죠. 저도 계산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계산해요. 리얼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등의 실제 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D를 신고하였고 D는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됐다. 분배 약정이 없었다. 1억 원. 과태료 금액이 20%라고요? 그러면 2천만 원인데 한도액이 얼마라고요? 1천만 원인데 지금 공동으로 같이 왔죠? 1천만 원 가지고 똑같이 나눠준다고요.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500만 원. 그 다음에 E는 맨 마지막에 E를 보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행강제금이 얼마를 부과된지 간에 이행명령만 있으면 포상금 받아요. 얼마라고 포상금은? 50만 원. 합하면 600만 원. 700만 원이죠. 700만 원. 갑은 500, 6, 700, 을은 600. 답은 4번입니다. 4번. 어쨌든 포상금 계산하는 거 시험에 3번 출제됐다고요. 기출문제에 최근에. 85번 전속중개계약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타당한 것은 했는데 반드시 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취지가.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중개보수의 50%가 아니라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지출한 게 있어야 되죠.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의 최고 한도가 중개보수의 50%일 뿐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요율에서 정한 최고 한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불하여야 할 보수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 을이 있는데 전속을 맺었습니다. 전속을 맺었는데 중개보수가 얼마냐 하면 갑과 을이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다고요. 근데 을이 받을 수 있는 법정 보수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근데 약정을 복비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0 드리겠습니다. 약정은 단골 손님이니까 이번에는 80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전속을 맺었어요. 근데 전속을 맺었는데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갑을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위약금을 만약에 120 주기로 약정했으면 위약금 120 줘야 됩니까? 100만 원 줍니까? 얼마 줘야 돼요? 100만 원만 위약금 주면 되고 약정을 80만 원 약정했으면 위약금도 80만 원만 주면 된다고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요율을 한도액을 위약금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중개보수, 법정보수보다 낮게 약정한 거는 유효하죠. 높게 약정한 거는 초과 부분 무효지만 법정보수는 100만 원인데 이번에는 제가 단골 손님이니까 80만 원만 받겠습니다 했는데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 80만 원만 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최고 한도, 요율에서 정한 최고 한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불하여야 할 보수, 그가 지불하여야 할 보수는 초과해서 약정했으면 초과분 줄 필요 없고 더 낮게 약정했으면 약정한 금액이 우선이죠. 80만 원 주기로 했으면 80만 원만 위약금 주면 된다고요. 4번은 정보망과 일간신문 모두 다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보망 또는입니다. 또는 정보망 및 정보망과 기출문제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고요.
5번이 답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동그라미 하시고요. 민법에서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서로 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해야 되겠죠. 2주일 저 율동공원 있는데 살았었다면서요. 옛날에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요. 답 5번입니다. 타당한 것은. 그 다음에 86번은 오늘 프린트 개정된 거 내드린 데 있습니다. 2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사유는 몇 개인가 했는데 체납하고 있으면 기억은 안 됩니다. 니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거 이때까지 서브노트 등에서 본 적이 없는데 8월 21일부로 신설됐다고요. 오늘 그 개정된 거 내드린 데도 있습니다. 니은 2분의 1 깎아줄 수 있고요. 디귿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 깎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 깎아줄 수 있습니다. 니은, 디귿, 리얼 3개네요. 기억은 체납, 연체하고 있으면 깎아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염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염하고 비협 맨 마지막에 두 개는 2분의 1을 더 가중하는 경우, 더 늘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체납, 연체하고 있는 경우도 깎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얼 답 3번입니다. 8월 21일부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마 문제풀이 책 등에서는 본 적은 없는 문제입니다. 체납은 뭐 가중한다는 말 없어요. 그냥 깎아주면 안 된다는 말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7번 자격증 4번을 첨부해야 되는 거,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4번, 5번 두 개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두 개밖에 없다고. 암기 프린터 51번에 4번, 5번. 51번에 1, 2, 3번은 자격증 4번 제출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두 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밖에 없습니다. 88번입니다. 88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생소할 수는 있어요. 2017년도에 도입됐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가 동향과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해야 됩니다. 2번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밑줄 치십시오. 월 1회 이상 하면 X입니다. 연 1회 이상 조사를 해야 되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지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야 되고요. 4번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개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개황조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하는 게 개황조사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시도지사는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지역별 조사,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개황조사,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지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됩니다. 89번 틀린 것은 했는데
상가 1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맞고요. 2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말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원래 적용이 안 되는데 준대규모 점포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3,000제곱미터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요. 어쨌든 재래시장이 준대규모 점포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러나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3번은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임대차 종료 후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옛날에 3개월 전부터 했거든요. 지금은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건물주한테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을 테니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2019년도 판례인데 9라고 돼 있잖아요. 9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이라고 돼 있죠. 옛날에 2019년 4월 17일 이때는 5년이었어요.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지금 10년 지났다. 세입자가 10년 살랐다. 주인이 내보낼 때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 줘야 되냐고 안 해줘도 되냐고요. 해줘야 된다고요. 무조건 100년을 장사했던 1000년을 했던 내보낼 때는 권리금 회수 기회는 줘야 된다고요. 주인이 권리금 내줘야 되는 건 아니죠. 권리금 회수 기회만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내보내면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죠.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내보내면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당시 4번이 답인데 옛날에는 5년이었다고요. 5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 줘야 되고 지금은 몇 년이에요? 10년인데 10년 지나도 나갈 때는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 판례가 최근에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나왔어요. 커피숍 권리금 3천만 원인데 주인 직접 장사한다고 내보내가지고 3천만 원 손해배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회는 무조건 보장해 줘야 된다. 몇 년을 장사했든지 간에. 4번이 답이고요. 5번 지금은 이제 10년으로 바뀌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은 100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가라 소리 안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묵시적 갱신은 90번 앞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법인의 겸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고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등록사업자나 건설업자,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런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이런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가능하고요.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90번의 답 2번입니다. 91번 옳은 것은 했는데 해제 신고를 30일 안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누가 받는다고 했어요? 거래 당사자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2번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제 신고. 그 다음에 3번 해제 신고서 제출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도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죠.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조원은 제출도 대행 못합니다. 4번 해제 신고는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 근데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고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에게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지만 해제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해제 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1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2번 공인중개사 제도 틀린 것은 했는데 답 1번이네요. 모든 위원이 아니고요. 모든이 틀렸습니다. 국토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임명하면 계속 근무하고요. 다른 데 발령 나버리면 중간에 갈 수도 있어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다 2년인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죠. 3년.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상가금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다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상가는 권리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차이 나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인원수도 5명 이상 30명 이하인 거 똑같다고요. 주택이든 상가이든 분쟁조정위원회는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기피, 회피, 제척이라는 말 인터넷 찾아봐도 잘 나오는데요.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제척 사유는 아예 그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게 제척 사유죠.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고요.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3번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일입니다. 7일. 7일이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보,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보, 이런 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암기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통보. 암기 프린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든지 적기 싫으면 읽으라도 계속 읽어봐야 되고 적는 거는 자주 안 적어도 되겠죠. 만약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문자로 하세요. 그 암기 프린트. 그 지금 봐야지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4번 정책심의위원회 간사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은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죠. 위원은. 5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답 1번이고요. 93번 틀린 것은 했는데 상가금림대차보호법인데 답 4번이네요. 보증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짐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산정률은 연 1할 2푼, 1할 2푼이면 12%입니다.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높은 비율이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못 받은 경우에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하고 새로운 임차인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한 거 중에서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는 보면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 받아도 된다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 놓고는 주인이 직접 산다고 해놓고 주인이 안 살고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은 높은 거죠. 높은 거 3개 중에서 3개월간 환산 올차임, 그 다음에 현 임차인의 환산 올차임과 새로운 임차인의 환산 올차임 간의 차액,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이번 7월 31일부로 바뀐 거 높은 금액이라고. 이거는 여기는 낮은 금액입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고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에 4번이고 9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안 나왔던 지문이니까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생소한 거는 안 해도 된다고요. 지금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은.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지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 없어요.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 그냥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라고 돼 있어요. 매월 1회.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물론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합니다. 매월 1회라고요. 1개월 이내가 아니고.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5번 4번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2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95번 기출문제입니다. 어렵죠. 이런 게 나오면. 자, 세부 확인사항하고 기본 확인사항. 이걸 구분하는 게 세부 확인사항을 암기하는 게 좋아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개업공개사 혼자서는 알아낼 수 없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을 보시면 요약집 151페이지 정도에 있는데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이건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건 의뢰인이 안 알려줘도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이죠.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이런 거는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관리사무소가 있는지 이런 거는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아요. 관리사무소에 가보면 알잖아요. 아파트면.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은 의뢰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 혼자서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라고요. 자,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은 뭐가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은 그 입지 조건이네요. 교육시설, 도로, 주차장, 판매 및 의료시설, 이게 도대주, 교판 이렇게 암기를 했죠. 일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일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도대주, 교판. 암기 프린터, 이게 암기 프린터가 아니라 요약집 아마 149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입지조건 1의 서식의 입지조건이고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입지조건은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입지조건을 묻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입지조건과 입지조건이 아닌 것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입지조건은 그래서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도로, 주차장, 도대주, 교판 중에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어요? 도대주, 교판. 대중교통이 빠졌죠? 4개입니다. 4개. 4번이 답인데요. 일단 하나만 빠르면 4번, 이거 뭐 4번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4개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소방. 소방 이게 뭐예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죠? 배수. 소방, 예를 들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주인한테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싱크대 물 잘 빠지는지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싱크대 물 잘 빠집니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소음이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진동 마찬가지죠. 수돗물 잘 나오는지 그거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일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집에 들어가 보거나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열공급 중앙집중식인지 개별난방인지 이런 거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도배 깨끗한지 도배가 필요한지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8개, 기본 확인사항 도대주 교판 4개입니다. 대중교통이 없네요. 답 4번이고요. 우리 암기가 아니고 요약집 149페이지 맞나요? 그 149페이지 이게 시험에 해마다 나오다가 작년에만 출제 안 됐어요. 149페이지 맞아요? 예, 저도 지금 요약집도 안 가져왔어요. 요약집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근데 서식은 봐야 되겠네. 서식이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다가 작년에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서식이. 매수 신청 대리도 해마다 나오다 작년에만 안 나왔다고 했죠. 올해는 나올 확률이 높아요. 149페이지에서 요약집 한 문제 출제된다고요. 95번에 4번이고요. 96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틀린 것은 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2번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앞에 다 이야기했던 거고요. 3번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이 30명 동그라미 하시고요. 제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 30명이 불합리하다고 했어요. 30명의 가부동수가 나오면 15명 찬성, 1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약 60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참석하면 위원을 위촉한 사람 말 다 들어요. 저도 자문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 부동산 리처 투자자문협회 자문위원이에요. 그 가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손들으라고 하는데 그 위촉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예 적극 찬성합니다.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고 끝내요. 반대하면 다음에 위촉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게 짝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가부동수가 나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법조문에 30명이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홀수죠. 나머지는 다 홀수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협회 공제운영회는 19명 이하잖아요. 다 홀수인데 여기만 짝수라고 30명. 4번이 답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7번에 5번에 있습니다. 60일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처음 들어본 문제는 별로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다고요. 이 4번이. 5번도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말 안 하면 수락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야 거부 의사 표시를 할 텐데 가만히 있어버리면 거부한 걸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의 실효성이 없어요. 실컷 조정 다 해놔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걸로 보니까. 5번이 지금은 7일입니다. 지금은 7일. 그럼 내년에는 이미 달라져 있다는 얘기야. 내년 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7일이 맞아요. 97번 자진신고자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죠. 6개. 이 중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몇 가지 있어요? 2가지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한 경우 2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올해 신설됐다. 답 5번입니다. 앞에서 다 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진도가 자꾸 빨라져요. 앞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5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47번에 있습니다. 98번. 틀린 것은 했는데 2020년 3월 13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우리 그래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문제집에도 보면 이게 50일로 되어 있어요. 32일이 25일로 바뀌었죠. 30일이 아니고 25일이라고요. 1번이 답이에요. 우리 기출문제 책에는 며칠로 되어 있다? 50일 3월 13일부로 25일로 개정됐다고요.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개업공개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답은? 신고하려는 자 개업공개사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럼 개업공개사가 그 25일 안에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려면 30일 안에 해도 돼요.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하려면 그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출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면 25일 안에는 제출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걸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자금조달계획 신고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 빈칸에 입력하면 돼요. 대출 받았다. 그럼 대출 그냥 얼마 이렇게 입력만 하면 돼. 그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의뢰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의뢰인이 거짓말을 했으면. 이게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제출해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시적으로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보니까 그 밖에 자료 제출 거부한 걸 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국토부에서는 거짓으로 제출하면 국세청에 의뢰해서 세무조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명시적으로 이게 25일 안에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하면 뭐 어떤 처벌한다 이런 규정은 없다고요. 25일입니다. 30일 X고요. 2번은 분양가격, 선택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요. 3번도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된다. 4번도 마찬가지로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된다. 5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므로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전자문서 안 되는 거 8가지 했잖아요. 앞에서 99번 이거 앞에 풀었나요? 또 푸른 것 같기도 하고. 풀었던 문제는 아니죠? 좀 달라요? 좀 다르죠? 갑자기 비슷한 것 같아서 느낌이.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 많이 교정은 많이 그래서 와이프가 많이 봐줬어요.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 저는 성격이 좀 꼼꼼하지 못해서 하다 보면 중복 우리 그 뭐 기본 예를 들어 문제풀이 책 이런 것도 보면 바로 옆에 페이지 똑같은 문제 있고 그러면 짜증나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없으려고 노력했는데 없는 것 같네. 지금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100문제 중에. 자, 과태료 개별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니은, 디귿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트 23번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이 세 개가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으로 신설됐다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250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올해 구체적 기준 500입니다.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잖아요. 500 올해 신설됐다. 구체적 기준이 500입니다. 개별 기준. 개별 기준이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암기할 거 이거 무궁구부터 했잖아요.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500, 400, 300, 200, 100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암기하면 된다고요. 암기 프린트 23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개별 기준이 500만 원이라는 말이 8월 21일부로 신설됐다고요. 그 신설됐으니까 좀 더 주의해서 보시자고요. 그 보조원 이름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 기준 50만 원이라고요. 아예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고 개업공개사 이름 없으면 그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250. 개시 의무 위반하면 30만 원입니다. 구체적 기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명칭, 광반납, 명칭, 광반납, 보이개휴 이렇게 암기했어요. 충청도 말 같죠? 명칭, 광반납, 보이개휴. 구체적 기준이 50, 30, 20 무공구부터 순서대로 했어요.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50만 원이라고요.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적거나 성명, 소연 등을 적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소면, 가중, 총 적지 않거나, 건축물인 경우 총, 사방, 개개, 입주관 8개 적지 않거나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 기준 50입니다. 등록증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하는 거 3가지라고 했죠. 아까 폐업 신고할 때는 7일 이내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폐업 신고서에 첨부해서 반납한다고 했죠. 아까 몇 번에서 고쳤지? 그게 갑자기 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 몇 번인지 모르겠네. 20번에 맨 밑에 있는가? 어쨌든 폐업 신고할 때는 7일 이내 반납이 아니고 폐업 신고할 때 같이 반납한다고요. 7일 이내 반납하는 경우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만 7일 이내 반납입니다. 등록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50,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설명 안 하면 30.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죠.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30만 원. 개시 의무, 등수보자,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등록증, 자격증, 원본 게시하지 않거나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하지 않거나 보정 설정 영명서류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30.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20.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20만 원이 아니고 30 이내의 개시 의무 위반. 답 4번 5개입니다. 10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00번. 2020년도에 개정됐다. 1번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한 경우에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번, 2번 있네요.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 경매 전부 다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매매,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게 3개잖아요. 매매, 교환, 매매, 교환.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30일 이내 신고하죠. 매매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도 똑같습니다.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특례는 특별한 예외죠. 매매는 특례 없고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런 거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축인 경우 우리나라 이게 법의 한계가 원시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전 등기를 안 하는 경우 60일 이내 안 하면 과태료 처벌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롯데백화점은 거의 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1번,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가 되려고. 그 다음에 4번도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가 되는데, 이 두 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또한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도 아닙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3번, 4번 두 개가 다 올해 지금 2020년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5번은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입법 예고돼 있고요. 입법 예고돼 있는 내용을 확인하려면은 국민참여 입법센터, 이걸 확인하려면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상가 입법 시행일 이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 가면 있냐면, 아직까지 대통령이 공포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제처에 가면 안 나오고요. 인터넷에 어안정보 시스템이라고 치보면 나와요. 어안정보 시스템. 이게 국회에 어안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국회 통과된 거는 나온다고요. 본회의 통과된 것, 상임위 통과된 게 다 나와요. 이게 국회는 통과됐다고, 여야 합의로. 다만 대통령이 아직 공포는 안 했다고 했죠. 시행 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해지 사유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계약 갱신 요구 거절 못하고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입법 시행일 이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는. 그 대신에 주인은 나중에 연체 이자까지 24%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자 제한법에 의하면 24% 받을 수 있죠, 연체이자. 그럼 월세 100만 원 연체했으면 한 달에 2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6개월 연체하면 꽤 많이 내야 돼요, 세입자는. 그래서 세입자는 돈이 있으면 웬만하면 내야 돼요. 자, 이거는 5번은 100번에 5번은 아직은 시행이 안 되지만 이거는 거의 100%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터는 13번. 오늘 내드린 개정법령은 20번에 있습니다. 20번. 오늘 내드린 개정법령 보는 게 낫겠네요. 개정법령 총정리는 20번에 있다고. 맨 마지막에 19번까지는 확정 다 됐어요. 20번만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10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다. 그 시험에 나온다면 개정 확정된 게 나와요. 이게 다른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걸 강의 안 하고 옛날 걸 하시나 봐요. 그 인터넷에 다른 선생님은 다르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런 물으니까 제가 난처한데요. 뭐 이거는 정부에 제가 국토부에 계속 전화해봐서 물어보지만 거의 100%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이미 이렇게 바꾼다고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래놓고 시행을 안 해버리면 공신력이 실추되잖아요. 이거는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공포만 하면 돼. 국무회의 의결 거쳐가지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보면 옛날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시립주여부를 제출했는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10월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9억 이상인 경우, 9억이 아니라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증빙자료는 옛날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초과했는데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은 무조건 이제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이번에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도 12%죠. 이번 시험에 나오잖아요. 법인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뭐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겠죠. 법인은 이제 취득세도 12% 최고세율로 부과한다고요. 편법으로 미성년자가 법인 설립해가지고 편법으로 투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에게는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6억 초과 시에 만이라고 돼 있잖아. 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6억 이상이니까 틀렸다고요. 6억도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고요. 비규제 지역인 경우. 자, 그래서 100번의 답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을 했고요. 그 뒤에 법 개정된 게 이제 문제 100문제를 다 했고요. 개정된 것도 뒤에 해설을 자세하게 다 저는 적어놨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니까 해설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묻는데 저는 해설
너무 자세하게 해놨어요. 오히려 혼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최근 판례도 적어놨습니다. 최근 판례. 뭐 완전 최근은 아닌 것도 있어요. 2017년, 뭐 19년 이런 것들이 있다. 거기에 78페이지 맨 밑에 최근 판례 그 5번에 보니까 2019년도 6월 20일 판례인데 실명법 위반으로 명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이것이 민법 746조인가요? 746조 맞아요. 불법 원인급여. 746조에 의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민법에 나올 수도 있어요. 농지를 취득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친구 이름으로 사뒀다고요. 친구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속인들이 명신탁을 했으니까 돌려달라고 상속인이 소송을 했는데 수탁자가 이건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다. 그러므로 불법 원인급여다. 돌려줄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는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언젠가는 아예 돌려줄 필요도 없다라고 해야 안 할 거 아니에요. 명신탁을. 그럼 돌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명신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판례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불법 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2019년도인데 1번 이거 금전채권 시험에 출제됐어요. 금전채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럼 금전채권 알선하고는 돈 많이 받아도 중개상물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금전채권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2번은 조금 전에 문제 풀 때 풀어봤잖아요.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무등록 중개업자다.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거 3번 판례는 뭐냐면 판례가 그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이 말 해버리면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올 필요도 없다고요.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봐야 주인이 거부할 거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는 바보처럼 내가 직접 장사한다 나가라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가만 내버려두면 새로운 세입자 못 데리고 오면 끝이잖아요.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근데 괜히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세입자가 아예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고요. 왜?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말을 해버렸으니까 어차피 데려와봐야 계약 안 할 거니까 그건 안 데려와도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판례라고 이게.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년을 장사했던 100년을 장사했던 나갈 때는 무조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줘야 된다. 10년 끝났다고 5년 끝났다고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79페이지 그 맨 위에 동그라미 6번 분묘기지권 판례 이거는 작년 재작년 연속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즉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게 이 판례가 뭐냐면 1995년도에 설치됐어요. 1995년도에 설치됐으면 지금 현재는 20년 넘었잖아요. 그럼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그 79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 예, 이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근데 10월 중순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는 확정될 예정이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비규제지역 6억 이상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8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거기 81페이지에 있는데 보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인 경우 주택거래 신고서 서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100% 이렇게 확정될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외에 법인 신고서 서식이 따로 하나 더 있다고요. 법인인 경우 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파는지 이런 거 특수관계인지 이런 걸 자세하게 적어야 돼요. 이게 하나 더 신설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요건 2020년 7월 31일부로 확정된 내용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2+2, 2년 살고 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8가지, 9가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 상가하고 다른 점은 주인이 직접 살겠다. 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는 거 하나 차이가 있고요.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되는데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해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인 직접 산다 나가라 말로만 하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살 건지 이름 알려주시고요. 언제부터 살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문자 보내주면 나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말로만 한 건 나중에 입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죠. 세입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주인도 이거 진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보내기는 좀 어렵겠죠.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다 확정된 내용입니다. 끝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제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통받은 만큼 시험 보는 날 아마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